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부작용과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배추의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죠.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란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하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그렇다면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쪄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많이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 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식도의 염증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상복부가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양배추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염증이 심해지면 점막이 패여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궤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며 위벽을 보호하고 궤양을 치료하는 데 좋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효능이 있을까요? 그것은 양배추의 SMM,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양배추뿐 아니라 모든 십자화과 채소에는 S메틸메티오닌이 들어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되는데요.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에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역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배추에 정말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이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에도 혈액순환의 문제뿐 아니라 혈액 속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증상들의 원인이 진액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가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따끈한 고구마 생각나지 않으세요? 10월, 11월 요맘때쯤이 고구마철이라서 지금 한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 또한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반대로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4가지 종류와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서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의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엽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곤란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의 겉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해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과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그리고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겁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 지방이 들어있지만 완전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에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정말 적은 양이니 하루에 수십 잔씩 드시는 거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교수 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쥐의 대장암 세포를 넣어 대장암을 만들어 간과 폐로 전이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쥐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다른 쥐는 카페인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쥐에게는 커피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카페인 커피, 클로로겐산 카페인을 투여한 C그룹에서 모두 전이가 똑같이 억제되었습니다.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품생명공학부 교수가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오늘부터 커피 꼭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좋습니다. 커피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카페인 하루 권장량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400mg 정도이고요. 임산부는 300mg 정도입니다.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는 골드라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에 계피를 넣어 마시게 되면 체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추가로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잔에 계피 2분의 1 티스푼을 넣어 섞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식후 커피에 생강을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습니다.